1917년 4월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비장한 표정으로 연단에 섭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해 세계를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독일을 상대로 정식 선전포고를 선언합니다. 이 순간은 단순히 미국이라는 한 국가가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넘어 인류 역사의 패권이 유럽에서 북미 대륙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분기점이었습니다. 건국 이래 유럽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고립주의 원칙을 고수하던 미국은 도대체 왜 창을 들고 유럽의 진흙탕 싸움에 뛰어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결정은 어떻게 이류 국가였던 미국을 오늘날의 초강대국으로 만들었을까요? 제1차 세계대전, 그 거대한 불길 속에서 탄생한 미국의 패권사를 되짚어봅니다. 1914년 여름 사라예보의 총성을 시작으로 유럽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등 당대 열강들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눌 때 대서양 건너 미국은 철저한 계산하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당시 미국 내 여론은 복잡했습니다. 영국계 이민자들은 연합국을 지지했지만 상당수를 차지하던 독일계와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은 반영국 정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윌슨 대통령이 생각과 행동 모두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선언한 것은 이러한 국내 정치적 분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립은 미국 경제에 전례 없는 호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공장들이 멈춰서자 연합국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식량, 피복, 무기, 탄약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게 됩니다. 1914년 당시 불황에 허덕이던 미국 경제는 전쟁 특수를 통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미국의 대유럽 수출액은 전쟁 전 1914년 8억 2,500만 달러 수준에서 1916년에는 32억 달러로 무려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금융시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쟁 비용이 바닥난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 월스트리트의 은행들, 특히 JP모건과 같은 금융사들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이전까지 미국은 유럽의 빚을 진 채무국이었으나 이 시기를 기점으로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이 흘린 피는 고스란히 미국의 금고에 달러로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제적 호황 뒤에는 서늘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그들에게 빌려준 천문학적인 차관은 휴지 조각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미국의 국익은 이미 연합국의 승리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전쟁터로 끌어들인 표면적인 이유는 독일의 전략적 오판이었습니다. 영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 물자 부족에 시달리던 독일은 1915년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선언합니다. 영국 주변 해역을 지나는 모든 선박을 경고 없이 격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비극이 발생합니다. 영국 국적의 여객선 루시타니아호가 독일 유보트의 어뢰 공격을 받고 침몰하여 탑승객 1198명이 사망한 것입니다. 이 중에는 128명의 미국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내 반독 감정이 들끓어올랐지만 윌슨 대통령은 독일로부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며 참전을 유보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황이 교착 상태에 빠진 1917년 1월 독일은 승부수를 띄웁니다. 미국의 참전을 감수하고서라도 영국의 보급로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재개한 것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바로 치머만 전보 사건입니다. 독일 외무장관 아르투어 치머만이 멕시코 정부에 보낸 이 비밀 전문에는 충격적인 제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멕시코가 독일과 동맹을 맺고 미국을 공격한다면 과거 미국에 빼앗겼던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영토를 되찾게 해주겠다. 영국 정보부가 이를 감청하여 미국에 전달하자 미국 정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미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의 중립은 불가능했습니다. 국가의 명예, 국민의 안전, 그리고 연합국에 빌려준 막대한 자본을 지키기 위해 1917년 4월 6일 미국은 마침내 제1차 세계대전에 공식적으로 참전합니다. 미국의 참전 선언 당시 독일 군부는 이를 비웃었습니다. 당시 미 육군 정규군은 고작 13만 명 수준으로 수백만 대군을 운용하던 유럽 열강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미군이 훈련을 마치고 유럽에 도착하기 전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전시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선별징병법을 통과시켜 단기간에 400만 명의 병력을 확보했고 거대한 산업 생산력을 바탕으로 무기와 물자를 쏟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전쟁 프로파간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미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엉클샘입니다. 1812년 영국과 미국의 전쟁 당시 군납업자였던 실존 인물 세뮤얼 윌슨을 의인화한 이 강렬한 이미지는 미국 정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어 청년들의 애국심을 자극했습니다. 엉클샘의 호소는 징병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키며 대규모 병력 동원의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이렇게 모인 존 퍼싱 장군의 미국 원정군은 1917년 6월부터 프랑스 땅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소규모였으나 1918년 여름이 되자 매달 30만 명의 미군이 프랑스 항구에 상륙했습니다. 4년간의 참호전으로 지칠 대로 지친 영국군과 프랑스군에게 늠름한 체구와 최신 장비를 갖춘 미군의 등장은 그 자체로 엄청난 사기 진작이었습니다. 반면 독일군에게는 끝없는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무리 죽여도 계속해서 충원되는 적군은 공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미군의 진가는 1918년 전투들에서 드러났습니다. 5월의 캉티니 전투를 시작으로 6월의 벨로숲 전투에서 미 해병대는 독일군의 공세를 6탄전으로 막아내며 악마의 개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9월 미군은 단일 작전으로는 미군 역사상 최대 규모인 뮤즈 아르곤 공세를 주도합니다. 무려 120만 명의 미군이 투입된 이 전투에서 연합군은 독일군의 견고한 힌덴부르크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공세는 47일간 지속되었으며 독일군의 전쟁 수행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병력만 지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은 연합국 전체 탄약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공급했고 식량과 트럭, 연료 등 전쟁 지속에 필요한 모든 혈액을 공급했습니다. 결국 독일은 전선의 패배뿐만 아니라 미국의 압도적인 물량 공세라는 현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18년 11월 11일 오전 11시 서부 전선의 포성이 멈추고 독일은 항복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지만 지정학적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유럽을 지배하던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러시아 등 4개의 거대 제국이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 미국이라는 새로운 거인이 우뚝 섰습니다. 전쟁 후 미국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금 보유량 중 절반 가까이가 미국으로 흘러들어갔고 런던의 금융가는 뉴욕 월스트리트에 그 왕좌를 내어주었습니다. 또한 윌슨 대통령은 전후 처리 과정에서 14개조 평화 원칙을 제창하며 국제 질서를 주도하려 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와 국제연맹 창설은 미국의 이상주의가 세계 외교 무대에 투영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물론 전쟁이 끝난 후 미국 의회는 국제연맹 가입을 거부하고 다시 고립주의로 회귀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세계 무대의 중앙에 섰던 경험, 그리고 세계 최대의 경제력과 군사 잠재력을 확인한 경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축적된 힘과 자신감은 20여 년 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민주주의의 병기창을 넘어 진정한 슈퍼파워로 등극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의 자살이자 미국의 대관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그 거대한 흐름의 시작은 바로 1917년 대서양을 건너던 미군 병사들의 발걸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